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민법 듣다가 형법 들으니까 어떤가요? 물론 제가 민법 안 듣고 형법을 듣든지 아니면 제가 1강은 샘플로 풀 거기 때문에 샘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익숙하실 수 있는데 거의 저는 이 약간 연속성상의 패키지라 생각하고 이렇게 제공하는 거라서 사실 저의 어떤 수강 대상은 저의 민법 선행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과 또 형법이 또 서로 다른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민법을 공부하기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법도 분명히 형법은 재미라기보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회적으로의 어떤 그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결국 형벌권을 가지는 근거가 그거잖아요. 그냥 사회 질서상 어떻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우리 그 헌법상 기본권 제한하는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의해서 형벌을 만들어서 아주 적정한 절차에서 만들고, 또 이제 헌법, 재헌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이런 데서 또 우리의 신체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박할 때 또 어떤 적정 절차의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되는 거는 형법인 것 같아요. 이 뿌리니까요. 원래 법의 형식적 체계는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험적으로 저도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 민법이랑 민법이 그 다음 형법이 그 다음 그 헌법인데, 제가 4학년 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이렇게 계속 딴 데로 빠지지? 4학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헌법이 최고법이니까 헌법 아래에 이제 법률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법률 그 다음 밑에 이제 시행령 이런 거 있잖아요. 시행규칙.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 로스쿨 들어오시는 분들은 법과 사회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헌법이 최고법이니까 법률과 또 그냥 민법이라든지 형법은 이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종속되고 이게 먼저 배워야 되고 이게 두 번째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런 어떤 법체계상은 맞아요. 법체계상. 체계상은 맞는데 이거는 우리 아주 이상적인 어떤 아이디어란 어떤 얘기고, 우리가 하는 건 뭐다? 제가 계속 하는 게 수헌법학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다? 변호사를 길러내는 거다. 시험을 쳐야 된다. 그리고 뭐다? 이 변호사 이제 법조인이라고 하죠. 법조인은 어디서 보통 일한다? 사법부에서 이걸 중심으로 일한다. 그렇죠. 이거를 생각해 보면 맞아요. 가장 이 사법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이 뭐다? 민법과 형법이다. 헌법 어디 써있죠? 다른 제4의 뭐예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소관이잖아요.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법부에서 법조 3륜이라고 말하는 거,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에 갈 사람들이고, 이 법조인을 기르고 수험법학을 해야 돼요. 수험법의 중요한 건 뭐다? 민법, 형법. 중요하다. 민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형법도 꽤 중요하죠. 근데 헌법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우리가 로클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로클럽? 민재실? 형제실 잘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민법, 형법. 우리 검사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검사하려면 헌법 잘해야죠.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가장 유명한 비펌 가면 당연히 민법 회사법 잘하면 좋죠. 기타 행정법, 형법 등등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수험법학과 진로적으로 보면 이게 중요해요. 그 때문에 이걸 첫 번째로 배우고 이거 두 번째로 배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헌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체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배우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오는 게 맞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수험적인 법학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다. 선행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시간 없으면 형법까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진짜 시간 없으면 민법까지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제 선행 강의를 1월 초부터 아무리 늦어도 아마 지금부터 들으면 빠듯하게 헌법 강의까지 다 듣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뭐 한 하루에 8시간씩 때려 박는다고 했다면 민법, 형법, 헌법을 어느 정도 다 듣고 갈 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우리 유무죄 판단 이제 이게 실체적 판단 이게 우리 1학년에서 최고 중요한 형법 법리 판단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하면 이제 처음에 구성조에 해당하는지 yes다. 그러니까 이 구성요건은 어디서 일단 이제 각 측의 제가 있는데 이걸 둘러싼 그 총론의 뭐 이론 바탕으로 구성요건을 보는 거예요. yes다. 만약 no다 그럼 무죄. 무죄예요. yes다 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거예요. 조각 위법성 일단은 구성요건이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각할 수 있는 깰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유가 보는 거예요. 그 조각 사유가 있다 yes 하면 무죄. 객관적 질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no 사유 없네. 그러면 책임 조각 사유. 그럼 보면 여기서 있다 yes 그럼 또 무죄. 만약 없다 no 그럼 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우리는 구성요건의 해당성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이거를 봐야 된다고요. 이런 3단계 피터링 3단계 피터링을 거쳐야 된다.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혹시 배우면 제일 처음에 배우면 이게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우리 뭐 편제도 아마 이런 큰 틀에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죄 판단이 나오면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판결. 물론 아예 어떤 사실 인정 자체가 증거 불충분이 나와서 칼로 찔러서 살인했다라는 그 자체가 증거 불충분인 거예요. 그럼 무죄 판결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유죄다 하면 아까 유죄 종류 뭐 있었죠? 일반적으로 그냥 유죄 나오는 게 있고 유죄 판결 있고 유죄지만 뭐다? 선고유예 있고 집행유예 있고 그 집행유예라는 그 뭐냐 UV가 만든 그 노래 있지 않나요? 아무튼 집행유예 있고 형면제 있다 이건 거예요. 유죄 판결 무죄는 그냥 무죄 판결이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 배운 게 형식상에 형식상 이거는 소송의 이익이 없거나 공소권 자체 공소 자체에 어떤 흠결이 있어가지고 형식상에 어떤 날려버리는 거. 아예 이 실체적 판단 안 하고 실체 판단인데 이걸 안 하겠다 하고 가는 게 공소 기각 판결 면소 판결 공소 기각 결정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고 가야 돼요. 당장의 형법에는 우리가 완전 중요 개념은 아니지만 이 큰 그림 그리고 가야지 우리가 나중에 2학년 갔었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큰 그림 그리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이거는 계속 볼 거고 이건 계속 이제 뭐 2강부터 8강까지 볼 사안이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갈 거예요. 제 강의에서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예요. 면소 판결은 소송 수익에 이익이 없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하는 거예요. 공소권 없음이랑 좀 연결되는 경우 많아요. 이 바이 검사 기소할 때. 그러니까 불기소가 되는 거죠. 공소권 없어서. 당연히 판결로서 면소에 선고를 해야 된다. 확정 판결 있을 때 똑같은 사건에도 확정 판결 있어요.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소, 소송 수익에 이익이 없죠. 사면, 그러니까 판례는 일반 사면이라고 말해요. 사면이 있는데 그다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 공소 시효 많이 말하죠. 형소 249조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제가 가서 볼 때 이런 것들을 다 법조문은 조금 그 외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가서 본 것들 있잖아요. 뭐 친족 상도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좀 지금 보면서 좀 이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따로 제가 정리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 그 강의 8강의 어떤 컴팩트한 그거상 제가 한 번 말해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것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자세히 제가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갈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공소시효에 관해서 쟁점이 되면 형소 249조로 가야지라고 해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모르는 법조문을 찾아가서 발라 쓰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자, 이게 이제 계속 개정이 되어 왔고 너무 짧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개정이 되어 왔고 이제 그 2007년도 이때 이후로 픽스 된 건데 얘는 25년, 얘는 15년, 얘는 10년, 7년, 장기 이렇게. 장기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또 기산편도 중요하잖아요. 법령이 종료되므로 진행된다. 시효니까. 시효는 항상 기산점이 언제인지 문제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공소시효가 우리 그 시효 제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거 보고 넘어가는 거야. 찾아서 공소시효가 문제되면 여기 형사소송법 249조를 찾아오구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완성됐으면 뭐다? 우리 면소 판결해야 된다. 그 정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안 본다는 면소 판결한다. 그리고 4번 이거 중요해요.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범죄했어요. 우리 범죄 그러니까 그 행위 시설이거든요. 범죄 행위 때 법으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범죄 행위가 있으면 여기 만약에 법이 개정됐어. 그래서 그게 폐지됐어요. 그래서 아예 폐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폐지됐다 했었을 때 어떻게? 원래는 원칙은 요때 있었던 법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게 맞는데 폐지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 구성하는 요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면소 판결 가능한데 우린 뒤에 없어졌지만 판례는 동기설에 의해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국회가 폐지했다. 이런 거면 당연히 입법자의 의도가 이거는 우리 법질서상 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 사실관계 변경이나 이런 걸로써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면소 판결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 정도 하나 설명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공소 기각 판결. 공소 자체가 이제 공소 제기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라 판단하여 형식 조처하는 거. 이건 기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각. 근데 이거는 사실 민법상 각하랑 연결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 결여로 우리 각하시키잖아요. 각하랑 연결되는 거. 사실 이 공소 기각 판결은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소각하 판결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형소 327조에서 판결로서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된다. 재판권이 없는 때.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그래서 이거 우리 오늘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진도상 못할 것 같은데 형법의 장소적 범위
속인적 속죄주의에서 만약에 재판권이 없다, 이 사람이 우리 형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라고 보면 이 재판권이 없는 때는 그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2, 5, 6 특히 친고죄에 의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반사 불법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그러니까 친고죄였는데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친고한 사람이 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대,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근데 이게 있거나 아니면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철회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공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추 조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건 알고 우리 지금 딱 넘어가야 돼요. 딱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 그래서 아까 친고죄 같은 건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된다고 봤죠. 반의사 불벌죄 뭐예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인지로 고소가 없더라도 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입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피해자가 처벌 불허원서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고소로서 시작됐을 수도 있잖아요. 반의사 불벌죄지만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말도 쓰죠. 고소를 취하면 이것을 당연히 그 처벌 불원 의사로 보는 거예요. 고소 취소했다는 게 뭐예요? 처벌 불원 의사는 거죠. 의사로 보아 처벌할 수 없는 그렇게 명시된 게 각각 형법 각칙에 다 써져 있어요. 각칙에 그 법에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볼까요? 명예훼손 모욕 있는 명예에 관한 죄들 한번 가서 보러 가죠. 이렇게 보면 이 각칙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각칙 죄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는 죄들은 법조문 쭉 가가지고 한번 보고 간다는 명예에 관한 죄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공부 안 하면요, 우리가 형청으로 들어왔었을 때 갑자기 죄가 나오면 우리가 깜깜해요. 깜깜하기 때문에 307조 정도 가면 명예에 관한 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거는 준 암기하고 넘어가라고요. 머릿속에 명예훼손 있고 이제 모욕 이렇게 딱 두 개 여기서 큰 죄가 2개거든요. 다른 이제 파생되는 죄들이 파생되는데 이거 이거 아주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이제 명예훼손죄 좀 하면서 배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명예훼손 모욕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면 308조 311조 여기 있잖아요.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했어. 이건 뭐예요? 친고죄. 맞죠? 307조는 피해자 명시해서 공소 제기했어. 어떻게?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가 조금 더 소송 요건이 까다로운 거죠. 공소 요건이. 누군가 이렇게 걸어야지만 경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의사 불벌죄는 경찰 검찰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걸면 경찰 검찰이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명예훼손은 여기 쪼개가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의 징역이나 이거는 사실 적시고 이거는 허위 사실. 이거는 이제 진실한 사실 적시고 이거는 허위 사실 적시. 1항 2항 307조 1항 307조 2항.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갑시다. 모욕은 사람 모욕한 자. 요 정도. 근데 이거랑 연계되는 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통신망을 이용해서 문자로 보내는, 인터넷에 올리든지 이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위반 모욕,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럼 다 5호 6호로 가나? 근데 이게 이거는 기록형 쟁점인데요. 그냥
제가 말하고 2안 가면 넘어가세요. 여기는 6호 가고 여기 5호 이렇게 가요. 이거는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5호, 6호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고소 후 기소했는데 고소했어요. 그래서 고소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기소했는데 재판 넘어가죠. 근데 이 뒤에 1심 전에 이렇게 해서 그냥 고소 취소하고 친구죄도 그냥 처벌불원이 거의 고소 취소와 준하는 거고 그러면 고소 취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호로 가요. 그리고 만약에 반의사분벌죄는 고소 후에 반의사분벌죄는 이제 고소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고소 후에 고소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고소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소 후에 처분을 하면 6호 뒤에 가는 거는 다 그렇게 갑니다. 이걸로. 근데 이거 2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벌 불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다? 네가 형사소송법 위반해서 네가 지금 기소한 거다라는 거예요. 공소제기의 절차가 기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죄가 2호인데 너 지금 처벌 불원을 했는데 검사는 기소했어. 아니면 고소 취소했는데 기소했어. 친고죄인데. 아니 반사분에 그게 이게 서로 포함되니까. 피해자가 의사가 없었는데 네가 마음대로 친고죄인데 기소했어. 이런 경우에는 2호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후적인 거로 뒤에 취소한 거는 5호, 6호로 가고요. 사전적으로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했다. 그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가지고 공소 제기를 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호로 가. 그래서 나중에 이건 기록형에서 중요한데 그냥 그렇다. 그냥 다 똑같이 뭐다? 지금 공소기가 판결이라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판결이라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런 구분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친고죄가 뭐다? 반의사 불벌죄가 뭐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고 모욕죄는 친고죄다. 이 정도 외우고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이게 더 지금 형법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거 제가 뺐다가 근데 이건 설명 그래도 큰 그림 그릴 때는 해주고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기록형 가면 기록형 중요해요. 형사 형소 합쳐서 살해 200 기록형 100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로클러그 생각하고 그 검찰 생각하고 있으면 검찰 실무 기록형 그 다음에 그 형제실 기록형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형 생각 안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계속 우리가 처음에 예비순환 1순환 잘못되게 가르치는 게 막 옛날에 객관식 강사들 막 그 가르치고 있고 막 예비순환 돌리고 있는 거 저 너무 싫어요. 정말 있거든요. 보면 그 사례 그 전혀 강의 안 하는 그 강사가 뭐 강의하는 거 있어요. 제가 그 말하면 이제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혀 그 강의보다 사례형 중심으로 강의하시는 그 다른 강사님들 혹시나 제 강의 듣고 좀 보충학습이 필요하다. 제가 말했잖아요. 형법이랑 헌법은 조금 공백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혹은 2학년 그 겨울방학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나 2학년 여름방학 때는 한번 강의를 쭉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록형 대비해서. 그러면 강사님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면 좋고요. 요즘에 대세에 있더라고요. 홍모 강사님. 저 좀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홍모 강사님 강의가 저는 꽤 괜찮고 정말 합리적이고 아주 변시적합적이고 뭐 사시 출신이시지만 변시를 되게 뭐랄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스마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모 강사님의 그 강의를 뒤에 2학년 때 빠르면 1학년 때 형법이 본인이 부족하다 싶으면 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들으면 좋다. 지금은 그 강사님 강의를 듣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 강의 듣는 거잖아요. 지금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들으면 조금 어렵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뭐 형법에 온전히 막 한 달 쏟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형총 강의만은 들을 수 있겠죠. 한 달 쏟아서 형총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강의 어렵다는 거죠. 좀 아무튼 저는 컴팩트하게 강의를 딱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중요한 것만 딱 말해주고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만 말한 게 그거를 위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배경적 지식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언젠가는 공부해야 될 거니까. 친고죄가 뭐다, 반의사 불벌죄가 뭐다 처음에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공소기각 결정.
이거는 뭐 공소를 검사가 취소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좀 더 가장 유의미할 것 같아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이렇게 재판 절차에 계류돼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공소기각 결정 그냥 법원에서 그냥 공소기각 결정 내리면서 끝내버려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유죄 판결은 어떻게 가요? 형집행을 하는 거예요. 형집행은 다시 돌아서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에서 해요. 검찰에서 와가지고 형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죄가 확정돼서 형이 집행되면 어떻게? 수형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서 수형자라고 하는데, 이거 또 못하네. 유죄 확정이고, 그래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징역 금고형이라면 교도소에 있겠죠.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제 구금돼 있는 거예요. 구금돼 있으면서 이제 있는 건데, 우리가 계속 판례나 이런 것도 보면 미결 수용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수용자는 유죄가 확정이 판결돼서 그냥 교도소에 들어있는 사람 수용자 말하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판례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을 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해를 돕는 개념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미결 수용자가 뭐냐면 재판 중 구속이 돼가지고 혹은 법정 구속돼가지고 1심 판결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 아직 그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확정 전인데 재판 중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결정이 안 된 수용자라고 말하고, 수용자는 유죄 확정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예, 재판 절차는 다 했어요. 이제 다시 뭐 재판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하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세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했고, 이제 지금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형법 개념이에요. 형법 우리 실제로 개념이고 형법에 해당하는 실질적 개념을 좀 해볼 겁니다. 앞에는 형사재판 구조는 알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쭉 알기 때문에 한번 쭉 오버뷰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범죄의 성립을 먼저 알아볼 거고, 범죄 성립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목차 보면 여기 성립하고 그 다음에 형벌, 각치기죄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 성립에 관련돼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 뒤에 뭐 양형 같은 거, 그 다음에 형에 관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각칙에서 좀 중요한 법만 제가 빼서 각칙에서 중요한 좀 뭐 오버뷰 정도 해드릴게요. 왜냐면 각칙의 기본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고 형총 시작하면 다들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 3강 까지 해서 만들고, 이제 4강부터 어떻게 이제 형총 정확하게 구성요건부터 시작할 겁니다. 구성요건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원래 꽤 많이 준비했는데 뭐 당연히 좀 넉넉하게 해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재형법정주의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몸풀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재형법정주의 이거는 사실 헌법상 개념이에요. 헌법상 개념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당연히 형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재형법정주의 가장 큰 원칙이죠. 어떻게 보면 형법에.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범죄 성립과 처벌 규정에 대해서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이 됐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성문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 검지의 원칙, 소부형 검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뭐다? 재형법정주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반되면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뜯어서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성문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 혜성의 검칙, 소부형. 그래서 이게 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들하고 다 섞여 있어요. 왜냐면 헌법상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뭐 객관식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나올 일은 없고요. 솔직히 주관식으로 나올 일은 없고, 그러니까 사례 기록형 나오니까 객은 나와요.
계급 나오는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행 정도에서 단 계급 풀기에는 좀 제가 부족할 수 있는데 선행 정도에서 이 정도의 개념을 치고 넘어가는 것으로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문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범죄 성립 이렇게 되는 거 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그 형벌 뭐 징역형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것들 형벌은 성문에 우리가 판례법이 아니라 판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문에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의 형식으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잖아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형법정률은 우리가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 이게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범죄와 형벌이 이건 약간 성문 법률주의랑 좀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CF라고 해놨죠 제가. 근데 이거는 설명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체계를 우리가 형사법상 그 우리가 봐야 되는 변시의 어떤 그 우리 공부를 위해서 로스쿨 공부를 위해서 봐야 되는 법률의 큰 범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라서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법률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형법, 특별형법, 그리고 행정법 등의 법률이 있다. 일단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해요. 만약 어떤 해서 형법과 특별법이 똑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특별법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형법과 행정법이 어떻게 달라지냐는 건데 이거는 이 법의 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범죄와 처벌 규정을 정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은 특별형법이에요. 폭력행위처벌법, 특정 범죄 가중법, 특정 경제 범죄, 그러니까 이건 특가법이라고, 이건 특경가법이라고 말해요. 그다음 성폭력처벌법 이런 거는 보면 범죄를 규정하고 바로 양형을 함께 기재해요. 보면 제가 가지고 왔는데 목적 이런 것들이 폭처법, 폭력행위 처벌법 이게 폭력행위 등 처벌해가 이거 이렇게 읽는 게 원칙이에요. 약칭으로 적어도 약칭하더라도 약칭으로 읽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거 폭처법 이렇게 봐요. 폭처법. 근데 답안지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답지는 쓰고 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하고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폭처법 이렇게 쓰면 교수님들 싫어해요. 알겠죠? 1조 집단적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들을 방한 흉기 국가법의 위험이고 효대하여 폭력행위는 집단 상습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그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한번 속된 말로 조질라고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걔네들 폭력할 때 형법으로 규정하더라도 너무나도 이게 좀 양형이 낮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양형을 공동하여 이렇게 보면 2분의 1가 양형을 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제일 처음에 이렇게 구성 요건이 있고 조금 범죄 행위가 있겠죠. 여기 바로 양형 형벌 자체가 이렇게 바로 규정돼. 이런 것들이 뭐다? 특별형법. 형법 이런 거예요. 아예 자체가 범죄 행위 규정하고 그런 목적을 만들었어요. 어떤 그 범죄 행위를 규정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도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특별형법인 거고 그다음 행정법인데 우리가 많이 본 게 뭐냐? 행정 질서상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 행정부의 정부가 어떤 행정 질서의 유지의 목적으로 만든 건데 근데 그 안에서 행정벌은 어떠고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하는 조항도 있는 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이에요. 정보통신망법도 그렇죠. 도로교통법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악독한 법은 아니고 가장 복잡하고 저도 싫어했어요 사실. 복잡하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규정을 외워야 되기도 하고 이런 거는 금지 행위와 벌칙으로 구성돼서 그래서 이게 아주 가독성이 떨어져요. 가독성이 아주 떨어져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보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도로교통 이런 행정법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도로교통을 가져오는데 진짜 길거든요. 이거 지금 몇 장이냐? 지금 보세요. 76장이에요. 진짜 길어요. 정말 길어요. 저 도로교통을 다 몰라요. 근데 보면 딱 목적 있고 정의 딱 나와요. 이게 행정법의 특징이거든요. 목적 이게 도로교통상 위험한 장애를 방지해 이게 뭐예요? 행정 질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이 지금 이거 주무관청인 거죠. 그래서 정의 쭉 나와요. 그래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바로 처벌 조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의가 나오고
그냥 행정 질서상 우리가 엄청나죠. 정의 엄청나고. 그다음 제가 가지고 온 거 그거네. 그 지금 개정되는 것들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와서 이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개정된 거 2022년 4월 예정 가능한 것도 다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질서를 막 말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막 보면 나중에 금지행위를 이렇게 막 놔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사고 발생 시 조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런 것들.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무면허 금지 이런 것들 금지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냥 사실상 저죠. 운전면허 받지 않으면 그냥 무면허 운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술 취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막 이게 뭐 자동차는 또 앞에 정의 규정 봐야 돼요. 등 돼 있으면 앞에 정의 규정에서 뭔가 같은 규정을 해놨어요. 노면전차, 자전거, 뭔지 다 앞에 정의 규정 2조에서 해놨어요. 운전해서 있으면 호흡 조치를 측정할 수도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측정이 응해야 된다. 불음죄 이렇게 하면 또 이거 불음죄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아니 된다 금지 규정만 나와 있지. 이거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나와 있어요? 안 나죠. 이 벌칙은 뒤에 나와 있어요. 벌칙이라고 따로 빼가지고 뒤에 나와 있다고요. 금지 규정 앞에 있고 뒤에 벌칙 막 이렇게 빼놨어요. 이런 식으로. 벌칙 빼놨다고. 그래가지고 막 아까 35조 조치 사고 미조치 뭐 이거 음주운전 2회 3회 이제 이진 아웃이잖아요. 지금 음주운전 이런 식으로 빼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뭘 외워야겠어요? 사실 벌칙을 외워야 돼요. 벌칙이 여기 가서 찾아보면 돼요. 44조 1항 가서 찾아보고 54조 1항 가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벌칙을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알아야죠. 이게 뭔지. 이게 사고 후 미조치고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걸 알아야죠. 이래서 이제 어려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 이거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숙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행위 벌칙으로 구성한다. 가성수 떨어지고 그래서 벌칙을 이거를 어느 정도 암기 조문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조문을 암기해라는 게 아니라 조문의 조항 정도는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벌칙으로 가면 그나마 금지행위는 찾아갈 수 있잖아요. 아까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무슨 관한 죄책 뭐 우리가 사례 문제 쓸 때 뭐뭐 죄에 관한 뭐 논의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때 이 무슨 죄라고 우리는 어떤 죄명 이거 죄명이라고 하는데 죄 이름 죄명을 어떻게 말할지를 좀 처음에 우리 공부해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헷갈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공소장 및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이 예규 안에 이 죄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와 있고 우리 기록은 다 이 죄명에 따라서 씁니다. 이 공소장을 쓸 때 이렇게 쓰고 그리고 판결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형사재판을 판결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요. 그래서 이 예규를 제가 올려놨고 이거 지금 보면 우리 폭처법 뭐 특가법 특경가법 성폭력처벌법 이런 도로교통법 정보통신망법 이게 다 변호사 법전에 다 있어요. 이 예규까지 변호사 법전에 다 있어요. 변호사 법전에 이거 다 그러니까 우리 변시에 나오는 거는 변호사 법전에 다 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이거 쓰지 말고 10회 변호사 시험 거라도 일단 사서 보라는 거예요. 사서 보고 2월 말 정도에 갈아 끼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찾아보는 이 순서를 찾아보는 것 우리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다 가서 법을 베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찾아보는 버릇을 지금부터 들이세요. 이거 연습하고 가고 안 가고도 정말 그 차이 많이 납니다. 오히려 개념 한 쪼가리 더 아는 것보다 이런 팁 같은 거 알아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결국 자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은. 자세와 태도, 요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규 이거 저 제체 몰랐어요. 이 예규 가서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이거예요. 이 예규고 막 제명표시 어떻게 한다? 형법 별표 1에 의한다. 그 다음에 미수 예비범의 위 형법 제명표에 의한다.
얘는 건 그냥 위 제명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간접정보의 경우는 정보의 제명 동일한 각지 표시 본주 해당 제명을 한다. 공동정보 간접정보는 그냥 정범으로 본다는 거예요. 교사 방지에 다음 교사 방지 추가하여 표시한다. 이게 다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제명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다음 특정의 가중처벌 이 제명 표시 이 기타 여기 성폭력처벌 도로교통법 아동청소년 많이 나오는 것들 폭력행위 처벌 다 어떻게 표시하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 별표 제가 다 붙여놨거든요. 제명표 별표.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언제 내가 지금 형법상 얘가 문제가 되는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잘 내가 외웠는데 각칙의 죄를 다 각칙 87조부터 각칙이거든. 각칙 죄를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각칙죄를 한번 스캐닝 하고 싶잖아요. 스캐닝 쭉 할 때 이 우리 예규를 이용해서 쭉 보면 돼요. 지금 내 지금 이거 내란죄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딱 보면 내란죄 여기네 87조 가야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법조문 찾아보면 우리가 느리잖아요. 외환죄 2장 있고 이 찾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막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막 공무원 직권남용 여기 있네. 그러니까 몇 조인지 모를 때 우리가 잘 안 보는 죄, 막 공안의 해침죄가 있어. 그럼 잘 안 봐. 사실 저도 뭔지 몰라요. 어디인지. 그 114조 여기 보이는 거예요. 먼저 당연히 늘 보는 거는 우리가 가서 찾을 수 있는데 잘 못 찾는 것들에 특히 뭐 국가적 법이 사회적 법이 가는 죄들은 잘 모르 약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피사시 공표 어디서 본 건데 조문이 생각나는 그 126조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공지방은 우리가 잘 아니까 이제 여기가 찾는 거고 도주 이렇게 큰 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찾아서 우리가 가면 돼. 위증 여기 있고. 이게 근데 이렇게 제 명을 요게 쓴다는 거예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 현존 뭐 기차 방화죄. 여기 보면 그 방화 실화죄 뒤에 가서 볼 건데 뭐 이거 가지고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해 보죠. 이런 쭉 본다고 그래서 가서 그냥 그 적혀 있는 걸 보면 돼요. 아까 살인죄 한번 250조 가서 볼까? 이거 하면 살인죄 나고 이양은 존속 살인죄. 이거 방이 친아버지 친부모 죽인 거. 부모 죽이면 존속 살인죄 나와. 그럼 이거에 죄 붙이면 돼요. 살인죄, 살인죄. 이렇게 바로 말하면 되는 거야. 영아 살해죄 이렇게 붙이면 돼. 이걸로써 우린 죄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명이 좀 모르겠으면 찾아서 보면 돼요. 외우면 최고 좋겠지만 이거는 웬만하면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변호사 법전에 있어요. 법전에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그 형법상은 대충 우리가 직관적인데 이런 이제 특별형법 같은 걸 우리가 직관적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2조의 뇌물에 가로치고 뇌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선 수재 이게 다 형법상 범죄거든요. 근데 형법상 문제 이게 먼저 있고 특정범 이거 뇌물이 만약에 3천만 원 이상이면 이걸 가지고 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3천만 원 이상일 때 뇌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2조를 적용해야 된단 말이야. 3천만 원 이하면 형법상 뇌물죄 적용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특별법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뭐 엄청 깊게는 못 다루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실 각칙에서 좀 열심히 해야 되고 기록형에서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죄명 표시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쭉 이거 법률 위반 이렇게 쓴다는 거죠. 3조라고 안 써요. 위반, 사기 이렇게 쓰는 게 이게 그냥 3조를 바로 우리가 규정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위반하고 사기 쓰면 3조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법 제 4조의 살인죄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특정경제 위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이렇게 쓰면 법조문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게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아까 43조 위반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이건 거예요. 제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소장에 표시되고 그 다음에 아까 판결문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보면 공소장에 여기 딱 아까 우리 비슷한 거 봤죠? 이 상해 폭행 봤죠? 폭행 공소하시. 내 제명 상해 이렇게 오잖아. 제명 보이죠?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이거 잘 모르고 저도 1학년 때 몰랐어요. 1학년 때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면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요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명확성의 원칙 봅시다. 그래서 이걸로 쭉 한번 형법에 가치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시간 날 때 쭉 보는 것도 시간
시간 날 때?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공부하기 싫다 하면 쭉 한번 보세요. 정말 공부하기 싫다 하면 아까 이거 그 쭉 가가지고 한번 여기서 쭉 보세요. 특히 여기 개인적 법이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개인적 법이 지금 여기 많이 나오니까 개인적 법이 이제 쭉 해서 한번 쭉 보세요. 저는 개인적 법익만 좀 알고 넘어가면 된다. 일단은 형총 수준에는 개인적 법이 좀 알고 좀 자주 나오는 사회적 국가적 법익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주의거든요. 이제 보면 이거 쭉 보면 심심하면 이런 게 있구나. 여기 뭐지? 특수화물 왜 특수화물지?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고 이 감이 오는 데 특수가 안 붙는 느낌이잖아. 그럼 가서 찾아보고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명확성의 원칙. 최소한의 명확성. 만약에 이게 되게 뭐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음란이란 말을 명확하지 않다라면 그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서 위헌인 거예요. 그래서 날려야 되는 거예요. 위헌 법률이 되는 거예요. 법률로 아무리 정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 아니면 명확하게 안 하고 뭐 시행령에다 위임해 놓으면 그건 명확성 원칙 반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법률과 결합해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건데 최소한의 이 판례 문구예요. 이 정도 조금 외워주면 좋다. 명확성 요구하는 것이고 문헌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관이 보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판례가 또 어떻게 말하면 변별의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어떤 판단으로 했을 때 행위 유형을 정의하거나 한정한 합리적 해석적 기준 일반인 판단했을 때 다 비슷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이 판단했을 때 다 비슷하게 어떤 기준이 있고 비슷하게 판단하더라. 그 정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확성 원칙에서 좀 반한다 게 뭐냐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음모 또는 예비를 처벌할 수 있어요. 형법 28조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그 형량, 그러니까 아까 2월 뭐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형을 함께 준용하고 있는 때 하나요 처벌할 수 있는 이거는 성립 요건은 됐죠. 근데 이게 형벌 요건을 미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감옥 가야 되는지 벌금 내야 되는지 예측이 안 됐잖아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게 안 하고 있으면 명확성 원칙 반한다는 거예요. 반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수의 경우에는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는 법조문을 따라가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조문 따라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음모예비 범죄 음모예비는 실행이 착수에 이루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가 있고 그냥 나중에 착수 이렇게 쓰면 착수하면 이전에 뭐 실행이 종료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 뒤로는 이제 기수의 문제가 생기고 여기는 미수인데 이전에 음모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미수범도 지금 보면 미수범도 처벌할 때는 각칙에 제해서 정해야지 처벌할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한때에는 어떻게 법률 특별 규정이 있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딱 적혀 있잖아요. 벌하지 않는다. 그럼 가면 음모 예비 여기 내란죄 이런 건 음모 예비 그거 하거든요. 내란은 엄청 큰 죄잖아요. 진짜 내란 우리 국토를 전복할 그런 죄니까 재난 목적 예비 음모한 자는 바로 이렇게 형이 적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특별법에 어떤 경우에 형이 안 적힌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음모한 처벌한다만 적혀 있는 거예요. 처벌한다. 그리고 이게 안 적혀 있는 게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안 반하죠. 그래서 그 뒤에 다 바뀌었어요. 예비 음모는 다 같이 이렇게 형벌을 기재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비 업무 많이 안 적혔으면 예를 들어 그냥 폭행, 사기, 주거침해 가지고 그냥 여기 바로 눈에 보니까 조직 가지고 319조 그럼 뭐예요? 여기 이 죄에서 뭐예요? 미수범은 처벌한다 돼 있죠. 근데 뭐예요? 예비 업무 처벌한다 돼 있어요? 업무 없죠. 그러니까 예비 업무 처벌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내란죄는 처벌했잖아요. 맞죠? 여기 미수범 처벌한 데 돼 있죠. 근데 미수범은 왜 양형이 없지? 그런데도 명확성의 원칙을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조문을 타고 하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이 조문을 타고 가는 버릇,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연습하려고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봐. 여기가 이거는 장애 미수.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건 중지 미수. 이거는 불능 미수예요. 미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 미수는 강경할 수 있다. 강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맞죠? 기수범이 기준을 깨죠. 기수범은 항상 기준이 있어요. 항상 가면 각칙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형의 기준이 있어요. 강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의착성의 주요는 강경하거나 면제한다. 필요로 강경돼 있죠. 강경 면제 적혀 있죠. 불능 미수 어떻게 해요?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적혀 있죠. 강경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기수범을 기준으로 강경 또는 면제잖아요. 그럼 이걸로서도 불명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강경할 때 이제 뒤에 보면 강경을 어떻게 하는지 막 정해놨어요. 강경 적혀 있고, 이렇게 강경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 순서 이렇게 한다. 다 정해놨잖아요. 강경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법률에 지금 규정이 있잖아요. 미수 규정은 감경하는데 타고 이렇게 규정을 다 해놨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형을 함께 규정해서 다른 타는 형법상 규정이 있어서 그냥 처벌한다만 있으면 이건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는 거예요. 미수의 경우에는. 이해가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 행위 정확하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추해석해가지고 이거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가 유사한 성질을 가진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정의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나 절차법상의 규정에 대해서 유추가 허용되는데, 근데 절차법상의 규정 중에서도 소송 요건, 소추 조건은, 이거 소추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 어떤 뭐라고 했나? 링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추 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소추가 안다고 뭐 원래 친고죄인데 친고죄가 폐지돼 버린다든지 이런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유추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친고죄는 많이 끌어와가지고 유추해석 많이 하거든요. 형소법에서. 소송 요건은 유추해석 금지하게 된다는 거고. 근데 예외,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예외, 그러니까 유추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추해석해도 된다. 유추해석 허용이라고 하죠. 허용의 예외에 대해서 보면 일단 판례 이게 좀 간단해서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이 있어요. 지어졌는데 휴대하여, 이거는 우리 형법에 그냥 특수 폭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하여, 이 의미가 퇴색된 건 아니에요. 이 휴대의 의미를 보세요. 휴대한다면 항상 손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으로 유추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우리가 휴대할 수 있어요. 법문의 의미로서. 근데 승용차를 들이받은 범퍼 앞부분으로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이 휴대하여를 해서 특수폭행으로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더 확대 범위 한 거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법률의 성격상 유추해석 적용해도 된다. 허용한 거고, 그 다음 가수원 실화 사건에서 우리 실화 여기 170조 이하 164조인가? 그 이하 중에 쭉 실화가 있어요. 아니, 실화가 아니라 불지른 방화가 있어요. 방화에서 과실로 방화를 지른 건 실화라고 하거든요. 야, 그거 실화냐? 그거 아니고 과실로 방화를 저지른 거는 실화. 저 선생 지금 저렇게 아재 개그한 거 실화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안 되고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데 법령상 공백이 있어요. 법령상 공백인데 관련주문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167조를 법령상 공백을 해소하는, 법령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추 해석을 해요. 한번 가서 봅시다. 이거는 계속 자주 나오는 거라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67조를 아예 가가지고 한번 보죠. 167, 이 김에 한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각칙 하나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습할 때 이 법을 한번 보고 가세요. 법조문 펴놓고 보고 가라고. 현주 건조물 등 방화. 현주 건조, 저도 이거 어려워요. 이 말.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한자를 잘하면 바로 아는데 한자가 좀 없어져가지고 이런 건 좀 아쉽긴 해요. 뭐 제가 한자를 잘했다는 건 아닌데 가끔씩 한자로 이렇게 풀어. 현존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 현존, 이게 현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 나오는 거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그 공소장 불교소 이거 보면 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현주에 이거 서로 매칭이 건조물 방화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기차면 현존, 전차, 뭐 방화체 이렇게 된 거예요. 현주, 현존도 지금 그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현주고 이건 현존이고 맞죠? 그래서 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는 거예요. 현주 건조물 방화체. 그래서 징역사면 이거는 그냥 고의로 불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는데 불태웠어. 이게 최고 센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제 조금씩 낮아지거든요. 이것도 뭐 비슷한데 불우나 공룡으로, 야 공룡 건조물에다 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야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부지른 거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불태운 자, 이건 다 고의예요. 고의. 과시범도 처벌 규정에 따라 과시범 처벌한 고의범이고, 근데 이제 일반 건조물,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조물 있거나 이런 데는 2년 이상, 좀 낮아졌죠. 이게 3년이었는데 낮아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자기 소유인,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기 뭐냐면 이건 타인 소유라는 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유인이랑 이제 자기 소유권은 더 약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건 내 거니까 내 거를 고의로 불태웠으면, 근데 또 뭐예요? 여기 불태웠는데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공공의 위험 없는데 공공의 위험, 내 거 불태울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불태워가지고 다른데 옆에서 뭐 그 불이 이렇게 같이 이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된 경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일반 물건, 이 건조물은 우리 부동산 같은 거니까, 부동산 아니면 큰 동산 같은 거니까 뭐예요? 더 위험성이 큰데 일반 물건 좀 작잖아요. 그 일반 물건을 불어놓아서 불태워서 공공 위험을 우리 막 그 촌에 옛날에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막 그 불 지펴가지고 막 뭐 좀 더 이렇게 뭐 지푸라기 이런 거 막 태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일반 물건 방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의 위험을 발생 안 했다라고 위법성을 조각할 수도 있죠. 위법성이 아니라 구성 요건을 조각할 수도 있죠. 연속 이렇게 가다가 이것도 자기 있고 타인 있어요. 이것도 타인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근데 실화 보세요. 실화. 과실로 여기서부터 여기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기재한 물건을 태운 자, 앞에 164조부터 쭉 이런 물건들 과실로 태운 자는 과실범은 네가 고의가 없으니까 벌금만 하겠다. 과실이니까 이 사람 징역에 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 너무 가혹하잖아요. 기재한 물건 타인 소유인 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태운 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고, 166조.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소유인 166조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자도 같다라고 돼 있잖아. 여기 166조의 물건,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재계 소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법령 공백이 어디 생기냐면 타인의 물건 167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그 된다면 자기 소유인 이렇게 수식되면 자기 소유인 166조, 자기 소유인 167조인데 타인 소유 167조의 7조의 과실범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타인 소유 166조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법령상 봤을 때 이게 입법자의 의도였냐라고 보는 거죠. 이건 입법자의 실수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끊어서 자기 소유의 166조와 자기 소유의 166조, 자기든 타인이든 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서 공공의 위험 발생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끊어서 우리가 유추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입법자의 입법론적, 입법자의 그거 해서 법령의 공백을 메워주는 거예요. 이거 유추 해석을 금지한 게 아니라 유추 해석을 허용한 대표적인 예예요. 이해가죠? 해석을요. 그래서 110조 2항에서
167조 타인 자기 소유 모두 포함하는 해서. 근데 그래도 많이 전면적으로 반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는 요렇게 하는 게 국어상 맞는데 물건 했다. 가실로 이것 또는 요렇게 해석할 수 정도에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위에 타인 소유 166조는 하는데 여기 167조에 타인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데 전면적으로 문헌에 완전 반하는 건 아니죠. 그 사이의 해석지대에서 균형점을 찾은 거예요. 자, 이거 설명됐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 범죄 구성 요건 형벌에 관한 규정은 불리하게 소급하여 변경하면 안 돼. 갑자기 우리가 2년형이라고 했는데 행위하고 나서 뒤에 재판 가가지고 재판 직전에 법을 바꿔가지고 야 7년형이다 바꿨을 때 이 친구는 2년형을 처해야지 7년형에 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 성립되는 요건과 형벌 1년, 2년형, 3년형 이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리하게 소급하여 변경하는 건 허용돼요. 그래서 근데 이 형벌 중에서 형벌은 아닌데 형사 제재 중에 하나인 보완 처분에도 소급표 금지 적용되는지 여부에서 일단은 적용 안 돼요. 소급표 금지 적용 안 돼. 그냥 보완차 이거 다 뒤에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바꿔가지고 다들 전자 팔찌 채우고 보관차 이게 다 시켰어요. 이게 정책상으로 그런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거는 형벌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사회봉사 명령은 이거는 약간 형벌 제재 성격이 더 크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 개별적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사실 이제 이 사법부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재량으로 판단한 거예요. 또 행위 시의 법률 규정에 대한 판례와 그러니까 판례, 법률이 아니라 판례가 불이익에 병행되는 경우 소급 적용한 행시 판례 적용 가능한지 판례 소급 적용 부정설. 뭐냐면 판례는 불이익에 병행돼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판례는 법률이 아니죠. 판례는 법관 해석이 어차피 법률이 그거였는데 그냥 법률은 그대로였어요. 법률을 적용하는 판사의 법감정이 바뀐 거니까 이거는 우리 재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전원합의체 판례로 뒤에 바뀌었어. 행위시의 판례와 이 재판시의 판례가 바뀌었는데 재판시의 판례가 더 불리하게 바뀌었더라도 재판시의 판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리고 범죄의 가벌성과 관계된 소송법 규정, 공소시효 등이 소급표 금지 적용 여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 소급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돼요. 부진정 소급표는 뭐냐면 이거는 소급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 공소시효 진행 중에 바뀐 거라서 소급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당연히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되고 진정 소급표는 공소시효 완성되고 나서 완성됐어요. 우리는 이제 면소 판결 받아야 돼. 공소권 없으면 판결 받아. 근데 그 뒤에 공소시효를 연장해가지고 기소를 때리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요. 이런 경우에는 진정 소급표고 일단 금지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헌재가 뭐 딱히 쟁점은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알면 그냥 우리 교양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진정 소급표 인정하면 인정하는 예가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심히 중대한 공익사회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이런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사례. 뭐냐면 그때 전두환이랑 노태우를 넣어야 돼요. 다 뭐 최근에 돌아가시고 이제 다 역사의 뒤안길로 가신 분들인데 그때 어떤 처벌해야 돼요. 내란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이 내란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야. 근데 이거를 연장하는 법률을 이 특별법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진정소급표죠. 이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예외적 예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후에 이거를 허용한 사례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한 진짜 예외 공익상의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 2강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